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희인입니다. CDP 홍콩에서 이제는 아태평양 금융기관 위주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부펀드, 연기금, 운용사들, 그리고 은행, 보험사 다양하게 지금 같이 민간 부분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아까 G펀스라고 얘기했는데 G펀스에서 워킹그룹 중에서 이젠 개발도상국 위주로 새로 개발된 워킹그룹 내의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금융사들 탄소 중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오전 세션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가볍게 넘어가고, 그리고 트렌드하고 관점의 위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오전에 보신 지도인데요. 지금 2년 동안 지난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변화라고 생각하면 지난 2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로 대부분은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 말고도 정말 크게 세계에서 크게 변화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정확히 말해서는 한 20개월 전, 그 정도에는 전 세계에 저희가 지금 이 지도로 현재 상황만 보여드렸었는데, 현재는 지금 대략 한 75%, 전체 지구 탄소 배출량이 75% 정도가 지금 넷 제로를 선언을 한 상태인데, 2년 전에는 불과 2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금융기관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정보통신산업 IT 쪽의 변화에 느꼈을 때 그런 비슷한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들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전 WTO 총리였던 분도 파스칼 라미 분도 얘기한 게,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지금 기후 변화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현재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줄 가장 큰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을 보면 이것 또한 지금 기업들은, 그러면 국가가 선언을 봤었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보시다시피 대략 2,600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커미트먼트를 한 거고, 사실 기업들이 커미트먼트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200여 개 회사가 이제 검증을 받은 상태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19개 금융회사가 지금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KB금융지주도 작년에 처음 세계 금융기관 중 하나로 검증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기업들이 질문하는 게, 과연 SBTi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얼마만큼 실질적인 감소 분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재작년에 중간 검진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이 한 3.4% 증가한 반면에, 이 SBTi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한 기업들은 5년 동안 한 25% 정도 감소했다라는 그 실질적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파리스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파리스 협약에 준해서 연간 감소해야 될 선을 보면 한 4.2%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 SBTi를 실행한 회사들은 한 6.4% 정도 연간 감소량이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던 G펀즈.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물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넷 제로에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 총 자산이 한 130조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이 넷 제로에 지금 선언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선언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 가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건들이나 실행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가장 크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는 이제 넷 제로 아셋 매니저에서 이제 자산 운용사가 230여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은행, 그 다음에는 기관 투자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국부펀드라든 연기금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한 70여 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다시 보험사들도 같이 넷 제로를 향해서 지금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오늘의 주제 이제 넷 제로라고 하셨는데 SPT하고 넷 제로. 그러면 SPTI 단기 목표 설정하고 넷 제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로서 기업들은 기업들이 넷 제로가 어떠한 것이나 기준이나 그런 표준이 지금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금융기관의 하연에서는 사실상 많은 금융기관들이 넷 제로 선언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 그 넷 제로가 금융기관에 어떠한 의미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한 거는 아직까지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단기 그 SPTI는 있지만은 그 넷 제로, 그 어떻게 보면 넷 제로라고 하는 거는 그 먼 미래, 지금 2040년, 2050년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해야 되고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하는 게 이제 SPTI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넷 제로 목표를 말씀하는데 이건 기업과 기업 기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반을 둬서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토대를 해가지고 된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의 범위, 이제 바운드리라고 하는데요. 바운드리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온실가스의 차이를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온실가스 7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1, 2하고 3를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그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파이낸싱하고 있는 업무를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배출량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융기관을 위한 SPTI가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장기 그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미티게이션 스트래티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먼 미래 이제 넷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기후 솔루션 등등이 아직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나 그런 개념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나올 계획입니다. 다음 보세요. 먼저 그러면 넷 제로를 말씀드렸는데 이젠 단기 목표 설정하기 위한 SPTI 과학 기반 목표 설정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거 기술적인 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뭐 향후에 또 더 자세한 설명할 기회를 드릴 계획이어서 오늘 이거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금융기관을 하나 금융기관 전체 또는 그룹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점을 시작하되 대신에 이게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배출량이라고 해서 정말 포트폴리오 단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체 그룹 안에서 아니면 운용사나 그 은행권 안에서 그러면 자산, 각 개별 자산 개념으로 봐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 배출 그 접근하는 그 방법이
그 탄소 계산할 수 있는 회계 방식이 아직 다 개발이 사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할 수 있대 아직 지금 개발 중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이라든지 등등 아직 지금 개발 진행되고 있고, 뭐 올해 말 내년 이렇게 그 방법론적인 게 발표가 될 계획이어서 아직 그런 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가능한 자산군 위주로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자산군이 어떻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그 자산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온실가스를 계산하고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거를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적인 론은 사실 현재 금융 그 SBTI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SDA라고 해서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라고 해서 지금 특정 그 파리스 협약에서 그 파스웨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 보통 이쪽으로 어느 특정하게 일정하게 나가야 된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STA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이제 하나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어떤 회사 비중을 SBTI를 세우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회사들, 투자된 회사들이 SBTI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방향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템퍼처 레이팅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목표를 세울 때 보통 세울 때 절대적인 배출량을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몇십 프로를 줄인다 하든지 아니면 수익 대비 얼마를 줄인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에 이걸 각각 기업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리스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평가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템퍼처 레이팅스라고 해서 그 기업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몇 도시, 나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몇 도시에 있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몇 도시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게 바로 템퍼처 레이팅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하나의 방법론으로 같이 함께 추가돼 가지고 그거를 이 세 가지 지금 말한 SDA하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템퍼처 레이팅스, 그래서 세 가지 방법론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같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다 비중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언제 그 시간대죠. 시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언제 얼마만큼 스케이프 1, 2인지 스케이프 3 그리고 또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여가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첫 그 금융회사들, 새 금융회사들 작년에 SBTI에 검증을 받았던 회사들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들이 발표를 할 때 신문을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얘기는 한데 어떤 회사들은 1조 원을 이제 녹색 금융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금융회사들은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할 거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뭐 우리나라처럼 이젠 탈석탄 관련돼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 모여서 선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 다 바람직하고 좋은 움직임인데 그게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은 하나의 기업이 정말 구체적인 시간과 범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예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KB금융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거는 아까 템퍼처 레이팅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시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나의 포트폴리오 그 온도가 지금 여기에서는 3%이다. 사실상 지금 현재
최근 과학, 그러니까 Temperature Ratings라는 그 방법론이 CDP하고 WWF가 함께 모여서 그 SBTI 방법론 중 하나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탕이 되는 자료가 최근 기후 과학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IPCC 1.5 degrees 그 레포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현재로서는 현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3.2% 디폴트 레이트도 현재 있습니다. 물론 지금 COP26라든지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정책의 변화나 그런 거를 포함시키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2.75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assumption을 낸 거는 한 3.2%.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포트폴리오가 포함해서 3%라고 한다면 그 전략이 이제 계획이 목표가 2040년도에 1.7%다 하면 리니어하게 계산돼 가지고 연간 얼마만큼 더 감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 장 넘어주세요. 그렇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죠. 그게 대부분 포트폴리오 회사, 이건 운용사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투자자인 경우인데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 기업들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를 두든지 또는 가장 기후의 환경에 임팩트가 큰 회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20개 회사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 80, 100개, 100 몇십 개 이 정도가 되는 회사들을 주로 타겟을 해서 그 회사를 중점적으로 그 회사가 같이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회사들 엔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탄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특유한 기업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 상황이냐면 포트폴리오에 이게 크게 비중, 임팩트가 큰 회사들 위주로 먼저 이게 인게이지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들어가는 감소량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서서히 이게 감소량이 1.5로 향하게 되는 이렇게 트레일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회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들 예시를 드렸으면 지금 이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가치사 스케일 3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은행권이나 금융 상품화 시켜가지고 같이 협약을 시켜서 나타난 그 상품 중 하나를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사슬 엔게이지먼트라고 요즘에는 스케일 3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본인의 스케일 3를 어떻게 하면 자기 서플라이어한테 더 많이 집중을 주고 그리고 더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법적인 것으로 이제 은행과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들한테 인센티브, 실질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거를 참여를 하도록 한 이 상품 하나가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거를 CDP하고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스코링하고 그 배출량 관련 스코링 부분하고 그리고 그 SBTI를 같이 함께 적용한 상품입니다. 실제 있는 상품이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거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월마트에서 많은 분들이 알기는 기가톤 프로젝트라고 예전부터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톤을 자기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감소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시작된 이거 파이낸싱 모델인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HSBC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제 본인들도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SBTI 멤버가 되고 하면서
본인들 이제 같이 사실에 있는 스코프3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 상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가치 사실에 대한 그 넷 제로에 대해서 뭐 가장 중점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면 기업들하고 그 금융회사들 모두 다 함께 가치 사실에 대한 그 중점적이 확실히 커지고 관심도가 정말 커질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 또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금융 넷 제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올해 좀 후반기에 이제 넷 제로 파운데이션 페이퍼라고 해서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자체는 그 후년에 이제 나올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신데요. 기업들 넷 제로라든지 그 표준은 대부분 이제 GHG 프로토콜 그 탄소 배출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고려 중이고 고민 중 부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포트폴리오에 있는 배출량만 볼 것인지 그리고 금융사들이 실제적으로 금융활동, 자금을 조달하면서 변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 환경 기후에 필요한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한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지금 재생에너지도 넷 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탄소량으로만 산정해서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금융회사로 맞는 건지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도입한 게 이제 녹색 금융의 개념, 그 탁소노미 개념이죠. 그래서 회사가 몇 %의 탁소노미 개념으로 목표를 세울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거고 앞으로 좀 더 깊이 이 SBTI 그 FI를 직접 그 기준하고 만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또 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DP 본사의 배희은, 모니카님 발제 함께 하셨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탄소 중립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V100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통한 탄소 중립 이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의 이성은 연구원님께서 발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성은 연구원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SBTI가 기업에게 요구되는 넷제로 목표의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다룬 것이라고 하면은 EV100은 RE100과 같이 그 넷제로 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일부라고, 그러니까 일부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RE100 관련된 관심은 되게 높은 수준인데 EV100 또한 그 넷제로 달성할 수 있는 그 포텐셜 오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캅26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도로 수송 부문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상당 수준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00개 이상의 국가 그리고 기업, 기관 투자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도로 수송 부문의 정규화를 통해 100% 저탄소 수송으로의 전환을 전 세계 단위에서 2040년까지 약속을 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2035년까지 100% 달성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서명 주체들의 규모를 살펴보면은 국가 단위로는 전 세계 3분의 1이고요. 완성체 업체로 보면은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도로 수송 마켓 체어로 보면은 승용차, 밴, 트럭, 2륜, 3륜차
모든 도로 수송 수단의 25%가 무공해차로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확대, 철도망, BRT 확충 등 도로수송 부분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있는데요. 도로수송 수단의 전기화는 이러한 도로수송 수단 감축 수단 중 넷째로 달성 기여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수단입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ICCT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2030년까지 도로수송 부분에서의 90% 전력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부을 경우에 2050년까지 약 70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2도시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배출 경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로 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점과 타 섹터와 비교해서 배출량이 가장 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 수송 부분의 전력화 노력이 가속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록 컵26에서는 무공해차 전환 약속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미국도 자체적으로 전기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미국의 교통개발정책연구원 ITDP에 따르면 모든 섹터의 전기화를 통해 2050년까지 미국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35%인 8.5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했습니다. 이 중 72%가 수송 부분의 전력화를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어 이런 그 수송 부분의 전기화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전기차 전환 노력에서 기업의 역할은 이미 중요하고 또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2021년 기준으로 서유럽에서는 신차 판매량의 3분의 2가 기업 구매로부터 발생을 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법인 및 사업자가 구매를 했습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공유 차량의 비중이 2030년 신규 차량이 약 65%에 다다르고 2040년에 가면은 총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 주도의 친환경차 전환 이니셔티브인 EV100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V100은 이 아리백으로도 유명한 클라이밋 그룹의 도로 수송 부문의 이니셔티브입니다. 클라이밋 그룹이 호스트이자 매년 유엔 총회와 동시에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기후주간에서 2017년 출범했습니다. EV100은 단순히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아니고요. 기업 간 교류를 통해서 마주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의 친환경차 수요를 확대를 해서 정책 결정자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하여 친환경차 개발, 인프라 구축, 법제도 도입 등 2030년까지 도로수송 부문 가속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22개의 기업이 가입을 했고요. 총 96개 국가에서 총 550만 대의 친환경차 전환이 약속됐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로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2021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에서 7개, 중국 기업 3개, 한국 기업 2개 등 아시아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작년은 국내 최초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네트워크스가 가입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까지 소유 차량 380대와 임직원을 위해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자회사 소유 차량 포함해서 약 20만 대의 친환경차 전환을 약속했고요. 모든 사업장의 충전소 설치를 통해서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까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HP, 이케아, 렌터필 등 국내에서 사업장이 있는 해외 EV 가입 기업도 존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비백에 가입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기업의 총 92%가 가입 동기 주요 1순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응답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한 바 있는 세계 최대 해충 방제 기업인 렌토킬 이니셜의 경우 2019년 기준 차량 배출이 전사 배출의 83%에 해당합니다. 동기업은 2040년까지 넷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비백 환경차 전환은 그 이행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비백 가입 기업의 2040년까지 감축 온실가스 양을 보면은 총 7,500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비백에서 이제 요구하는 목표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 중인 운송수단의 친환경 전환은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임대, 택시, 자동차 사용 시 서비스 계약에 전기 자동차를 요구하거나 또한 사업장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임직원 또는 고객에게 전기 자동차 이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목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목표 이행 수준은 연 단위로 보고되고요. 가입 후 1년 내 친환경차 전환 계획 발표도 요구가 됩니다. 최소 가입 요건으로는 이제 차량 대수가 200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자동차 규모나 이제 또 설치한 장소에서 충전소 이제 그 총 대수를 고려해서 지역적 이제 그 발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감안해서 2030년까지 목표 세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술 개발과 이제 완성차 업체의 이제 지금 개발 수준 등 그 현황을 반영을 해서 3.5톤과 7.5톤 사이의 상용차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100%가 아닌 50%까지의 단계적인 목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이비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는 협력사 공급망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하고 2040년까지는 가치 사실 전반에서의 넷제로 목표를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사 직원은 20%만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비백 가입을 통해서 약 5만 명 임직원에게 충전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임직원 전기차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이케아는 2025년까지 소유 차량 전체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자사 그 실정에 필요한 그 스펙에 그 맞는 트럭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모든 매장에서는 고객용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역에서 1,078개의 장소에서 약 1,200개의 충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에온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전기차 보유 고객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에게 이제 에온은 사용할 수 있는 자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이비백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성은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넷제로 이행 수단으로서의 EV1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입니다. 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사례죠. 탄소 중립 금융 전략에 대해서 KB금융그룹 문혜숙 상무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게 있나요? 리모컨이?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지주에서 ESG 본부를 맡고 있는 문혜숙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국내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또 기업과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 이행 전략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 저희 KB금융그룹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KB금융그룹의 탄소 중립 전략과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KB금융그룹이 그냥 KB국민은행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잠깐 저희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국내에서 최대 고객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이고요. KB금융지주 아래에 1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13개의 계열사가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보험업종에서는 손보와 생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신용정보 데이터 시스템까지 13개의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121조 원의 국내 최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3,600만 정도의 고객이 있고 1,700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해외 기준으로 총 13개 국가에 827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자본력과 브랜드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런 최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각 부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의 리딩 금융그룹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금융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왜 탄소 중립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관련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희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1, 2년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일부의 과학자들이 주장했었던 그런 얘기에서 벗어나서 또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내 앞에 닥친 문제 그리고 나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라는 어떤 공감과 관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1.5도씨 지구 표면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억제하자라는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억제하자고 하고 있고 거기까지 남은 온도가 지금 0.4도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진짜 행동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지금 저기에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보시면 2009년과 2021년에 글로벌 리스크에 가장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 중에 1, 2, 3, 4, 5 각 순위를 보시면 2009년에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경제적인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2021년에는 기후 또는 환경 또는 그런 기후나 환경으로 비롯된 사회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는 누구 특정한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의 국가들을 보면 첫 번째는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한 탄소를 감축하자.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등을 통한 투자를 좀 확대하자. 세 번째는 각국의 NDC의 목표를 우리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올리자.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을 우리가 서로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들을 보시면 2050년이 대부분의 이제 탄소 중립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EU나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모두 기준 연도 저희 지금 NDC를 설정하고 있는 그 기준 연도를 보시면 EU나 영국은 90년도, 미국은 2005년, 캐나다, 미국은 2005년, 일본은 2013년입니다. 반면에 저희 나라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NDC를 발표를 했고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연도는 2018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EU나 미국보다 뭐 10년, 20년, 30년 크게는 30년가량이 늦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의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저희는 2.4%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더라도 10% 미만입니다. 반면 저희 GDP 대비한 제조업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과 더불어서 20% 이상 되는 굉장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죠.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고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 중립이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저희가 앞으로 지속하는 아젠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금융기관은 이런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갈 때 많은 제조업의 그 시설을 바꾸고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산업으로의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린 파이낸싱을 해주는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은 그걸 더 촉진해주고 지원해주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저희가 탄소 중립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은 촉진과 지원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역시 그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경제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역할로 저희는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녹색 경영을 해야 되는 이행의 주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들을 함께 녹색 경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촉진 및 지원 주체로서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하고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놓고 저희는 탄소 중립 전략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전체적인 ESG 마일스톤인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올해 작년에 한 9월, 10월까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저희의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들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그런 노력과 그런 활동들이 저희가 좀 결과를 맺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금융그룹의 ESG 전략 체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전사적인 ESG 전략을 만들고 또 거기 하에서 저희가 ESG 상품 투자 대출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환경 분야에는 25조 원에 2030년까지 25조 원의 투자와 여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중에 특히 이제 오늘은 녹색 금융과 관련된 환경을 위한 기후 변화 전략 고도화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탄소 중립 그 전략은 KB 넷제로 스타라는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의 의미가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이제 서포트,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트랜스폼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1.5도씨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그래서 환경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은 이행의 주체로서 그리고 촉진 및 지원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저희의 탄소 중립도 내부 배출량 스콥 1, 2에 대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저희와 거래하는 기업들을 저희와 함께 인게이지해서 저희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탄소 중립을 이끌고자 하는 스콥 3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희가 배출량을 측정을 할 때 PKF에서 자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따라서 했고, 앞서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SBTi에서 얘기하는 목표 설정의 방법론을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는 SDA 그 섹터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그 SDA 방법론을 따랐고, 앞서 말씀하셨던 방법 중에서는 템퍼레처 레이팅의 방법을 따라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부 배출량은 그래서 저희 스스로의 노력과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2040년까지의 탄소 중립과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가 탄소 중립의 해인 2050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저희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 감축과 상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희는 포트폴리오 배출량에 대해서는 좀 DB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별도의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객의 인게이지먼트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좀 더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출량 상위 기업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 부분이 저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탄소 중립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배출량에 대한 내부에 대한 탄소 중립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직접 감축과 저희가 알리백의 가입을 통해서 알리백 참여를 통해서 알리백에서 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재생에너지 설치나 사용 확대 등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직접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제3자 PPA, 인증서 구매 등의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내부 배출량 감축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러한 방법들 주로는 저희가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그 알리백의 방법들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주요 사옥을 저희는 친환경 건물로 지금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EV100을 말씀을 하셨는데, K EV100에 가입을 해서 2030년까지 저희는 이제 전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다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건물들, 저희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는 친환경 이런 그 경영이 결국에는 임직원들까지 문화로 내재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열사별로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탄소 중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과 관련돼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측정을 했을 때 탄소 배출량 상위의 50개 기업이 전체 기업 금융 배출량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규제 대상 기업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탄소 배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룹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영역과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되는 영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은행에서는 접도 원칙에 가입하고 또 그룹이 제일 먼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탄소 배출 산업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익스포저를 줄여 나가고 좀 더 그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산업 쪽에 계속해서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저희가 거래하는 기업이 사실은 스스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여신에 있어서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그 탄소 중립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관련된 기업에 대한 그 함께하는 이제 협약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과 또 거래하는 기업들 밸류체인 상에 있는 기업들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계속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래하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금융 생태계를 저희가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채권 발행과 더불어서 저희가 증권사에서 녹색 채권에 대한 인수 주관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녹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 시장을 선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희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가장 큰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PF 사업도 공동 주성기관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금의 태양광 발전 사업, 또 영암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양산 원동의 풍력 발전 사업 등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 국민은행과 KB증권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KB금융그룹이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KB금융그룹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작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미래로 가는 길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담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고객과 사회가 함께 한다면 그러면 2050년에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금융그룹의 문혜숙 상무님의 발제 함께 하셨습니다. KB금융그룹의 탄소 중립 사례에 대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또 그린 파이낸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 이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김광주 부사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에서 스펙스 추구협의회 김광조라고 하고요.
우리 그룹의 멤버사들이 ESG를 추구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넷제로 전략을 훌륭하게 수립했다, 알아달라 이런 톤의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연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SK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넷제로를 용기 내서 하게 되었는지, SK는 넷제로라는 어떤 문제를 어떤 어프로치로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고민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K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화학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ICT, 물류 서비스,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기후변화 리스크, SK의 이런 영위 사업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연결시켜 보면 SK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룹입니다. 정유화학 인더스트리는 대표적인 탄소 다 배출 사업이죠.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주요 제품의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인더스트리 경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빅 트렌드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제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를 미터시키기 위해서는 팹의 신증설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서 또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또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발전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ENS 같은 경우는 LNG가 과연 친환경 사업인가 라는 챌린지에 바로 직면해 있고요. 오래전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만 우리 SK가스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주변으로부터 그 사업 계속할 것이냐,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어떤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SK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로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규모의 비용은 과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면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탄소 배출이라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SK에게 있어서 넷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이르러서는 우리 멤버사의 주요 멤버사의 모든 CEO들이 참여하는 확대 경영 회의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 즉 넷제로를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박한 만큼 저희에게 넷제로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고 경쟁력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이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라고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 그렇다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체인지를 해 나가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내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넷제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50년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현재 약 3,900만 톤에 해당되는 탄소를 2050년에 제로화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각 멤버사들은 각 사가 처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가 자기 환경을 고려해서 2050년을 기준으로 많게는 20년 또는 15년, 10년 이렇게 각 회사의
목표 넷제로 연도를 당겨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는 6가지가 이제 관리 대상인데요. 현재로서는 관리 대상이 아닌 NF3 산불화 질소를 저희 대상 그 가스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넷제로 계획은 기본적으로 스콥 1, 2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스콥 3도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넷제로를 추진해 나갈 것이냐, 여기서도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위에 있는 점선처럼 비즈니스 애즈 유저얼 형태로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회색 그 사선을 보시면 향후에 탄소 배출권 허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노란색 면적으로 보이는 전체가 향후에 탄소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늘어났을 때 각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리스크를 탄소 배출권 구매라는 형태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탄소 가격은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모두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프로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장기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이냐가 이제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정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지금 현재 탄소 다배출 비즈니스의 포션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전략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투자를 통해서 이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탄소 감축 노력, 상세가 아닌 직접 감축 쪽을 강조하고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탄소 감축 노력들이 글로벌 또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게 세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략의 첫 번째로 친환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 비즈니스의 전환인데요. 우리 석유 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석유 사업의 제품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피드스탁으로 나프타 이런 것들을 생산하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정유 사업을 어떤 식으로 리포메이션 할 것인가, 페트로캠 밸런스드 리파이너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정의 피드스탁과 향후에도 그 수요가 지속될 것 같은 항공유나 아스팔트 이런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비를 리포메이션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50년이 되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이런 기존의 메인 제품들은 생산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플랜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박스에 보시면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요. 우리 이노베이션에 울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탈탄소 에너지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담아서 기사화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CCS 사업 추진은 그동안 이노베이션의 한 사업 부문으로 있던 석유개발사업부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SK Earthon이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광구 운영 등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이 폐광구를 이용한 CCS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생태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SK는 지금 EV 배터리 사업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SK온을 필두로 해서 SKC나 SKI 테크놀로지 등 많은 수의 멤버사들이 EV 배터리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KC의 경우에는 2016년만 해도 화학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동박이라는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처럼 SK가 이제 EV 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향후 이제 비전은 글로벌 EV 배터리 마켓 쉐어의 20%를 차지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핵심 소재인 분리막, 동박 같은 사업을 확대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폐 배터리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분야도 사업화해서 향후에 글로벌 탄소 감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의 생산, 운송, 저장, 그리고 수소의 생산, 이를 유통하고 퓨얼셀까지 연결하는 수소 생태계에 진입을 하고요. 또 왼쪽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ESS를 필두로 하는 이제 그리드 에너지 솔루션 사업 영역에도 적극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SK 이노베이션, 잉크, SK ENS 가스 등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ESS, 전력 거래와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도 많은 SK 멤버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서 친환경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부문인데요.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폐기되는 플라스틱 양이 1년에 1천만 톤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재활용한다면 단위 톤당 폐기와 소각 대비해서 50%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내 화학회사, 즉 지오센트릭, SKC, SK케미칼 같은 회사는 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솔벤트 익스트랙션과 해중합, 그 다음에 열분해 같은 기술은 이런 어떤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투자 등을 통해서 세 가지 기술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2025년까지는 약 90만 톤 정도의 규모로 폐플라스틱 처리 설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약 800만 톤 수준까지 이 사업 규모를 확대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감축 노력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2050년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장기 넷제로 목표를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로드맵으로서 2030년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NDC 목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NDC 목표가 18년 대비 30년에 40%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산업 부문은 14.5%의 탄소 감축 목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멤버사의 계획들을 취합해 보니까 2018년 대비 2030년에 32%의 탄소 감축 계획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시그널 측면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NDC 목표에 포함된 산업 부문 14.5% 대비 오른쪽에 있는 그린존에 해당되는 멤버사가 절반 이상이 되지만 왼쪽에 레드존이나 옐로우존에 해당되는 회사도 다수 아직 존재합니다. 이 회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탄소 발생이 불가피하거나 하이닉스처럼 신증설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BAU 상태에서 탄소가 증가하고 이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감축해야 되는 그런 레드 또는 옐로우 존에 있는 회사들도 많아서 향후 이런 이제 어려움에 처한 멤버사들의 경우에는 얼마만한 속도로 탄소 감축을 줄여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이제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감축의 수단으로서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린 테크놀로지를 확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 노 리그레스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정 설비를 최적화한다든지 열구항기를 효율화한다든지 등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NF3 포집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또 EV100 계획이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렌트카 사업에서 EV 차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노 리그레스 무브로 실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일러라든지 히터 이런 부분들을 전통 연료에서 전기 또는 수소화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US 기술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N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희 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면은 그 수소 혼소라든지 터빈 전환, CCUS 등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기술 개발 또는 확보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멤버사 각 사들이 각자가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멤버사 간에 공동으로 시너지를 확보하고자 그룹 내에서는 이제 환경기술소위원회 또는 플라스틱 소위원회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관련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멤버사 간에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솔루션을 공유하는 그런 액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 달에 하이닉스, 텔레콤, IT 등등 8개 멤버사가 이제 아리백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입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배경은 서플라이 체인상의 글로벌 고객이 공급사인 저희에게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해 달라. 애플이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넷제로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전기 이 부분이 전체 넷제로 목표 100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하지 않고는 넷제로 선언도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넷제로는 어차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인 재생에너지 활성화 트렌드에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아리백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나 생태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계획도 아직은 러프한 수준입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취한 계획은 30년에 약 73%, 40년에 94% 정도의 로드맵으로 아리백을 이행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행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습니다. 신규 사업장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장치를 설계를 하고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비들은 제로 베이스 시작하겠지만 이 새로 구축하는 설비들은 아리백을 어떤 전제로 해서 시작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요금제라든지 REC 같은 구매 형태보다는 PPA와 같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이 가능한 형태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최근에 ENS가 자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아모레 퍼시픽에 공급하는 이
PP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회를 발굴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콥 3 이야기입니다.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자들은 분명히 스콥 1, 2뿐만 아니라 3도 관리해야 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넷제로 선언을 할 때 저희가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니까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스콥 3 탄소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 카테고리 1부터 15까지 측정을 하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협력사와 같이 탄소를 공동으로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력사 ESG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협력사와 소통하면서 공동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스콥 3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파이낸셜 인텐시티라는 별도의 지표를 하나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100으로 봤을 때 2030년에 45%, 2050년에 75% 정도의 스콥 3 탄소를 감축해 나가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SK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전략은 투자자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이들로부터 이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사실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희 각 멤버사들이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미래 비전을 담아서 자본시장 향으로 소통하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멤버사가 각사의 파이낸셜 스토리 안에 이런 ESG라든지 넷제로, 그 다음에 RE100,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서 우리의 진정성을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TCFD의 프레임을 잘 적용하고 분석해서 많은 분석 정보들을 공개를 할 예정에 있고요. CDP라든지 SBTI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방향에도 적극 따르고 필요하면 SB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미 목표를 제출했고요. 가입할 수 있는 몇 개 멤버사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추가적인 가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SK가 넷제로의 발걸음을 이제 뗐지만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 단위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또는 산업계 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도 이제 이렇게 먼 넷제로 여정을 가야 되는데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넷제로를 꾸준하게 추진해서 여러분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추구협의회 김광조 부사장님의 발제 함께 하셨습니다. SK의 친환경 비즈니스 등 넷제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입니다. 발제자분들을 다시 무대가 준비되는 대로 단상으로 모실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발제 주제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당 2개씩 사전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전 질문 후에 현장 질문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모니카님, 그리고 이성은 연구원님, 문혜숙 상무님, 김광조 부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고 답변도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발제해 주신 CDP 모니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에 있어 데이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품질과 접근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데이터 관련돼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답변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제 소위 그러니까 GHG emissions 관련돼서 그 배출량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따라서도 조금 답변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냥 포트폴리오 풋프린팅, 배출량이 얼마큼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스코프 1 and 2에 관련된 대사라면 현재 시장에서 CDP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품질 관련된 질문인데요. 품질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순위가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순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모델링도 그 품질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가장 높이 있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나 그 주체에서 직접 보고해서 받는 순서, 그게 가장 질 좋은 건데요. 이게 품질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CDP에서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3,000개의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략 한 250개가 되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3,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기록을 저희한테 답변을 회신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SBTI 관련돼서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SBT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봐서는 이제 배출량에 대한 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타겟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관련돼서 데이터, 이렇게 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 방법이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분은 뭐 있으면 좋고, 없을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모델링을 해서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 기업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받아야 되는 부분도 좀 SBTI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일 타임프레임 내에 범위, 스케프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질 좋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안들인데요. 이 부분은 발제 내용 중에 이미 답변이 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으로 유튜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 중에 저희가 댓글로 받은 질문인데요. 금융기관 관점에서 탄소 회계 방법론이 아직 안 정해진 자산들이 있습니다. 국채나 파생 등이 있는데요. 나중에 요건이 마련되면 측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측정 대상에서 예외되는 자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트레이딩 자산, 주식이나 펀드 등이나 해외 투자 자산 등이요. 실무적인 내용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이나 채권, 그게 기업 채권 관련돼서는 이미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고, 이제 국채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개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중이고 앞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차차 순서대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기업들이, 그 금융기관들이 포함시켜서 전략을 따게 되는 겁니다. 네, 추후에 방법이 나오면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성은 연구원님께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생산 차량을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목표를 2035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기업들이 2030년까지 사용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만큼 충분한 공급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개발 수준 등이 달성이 돼 있을까요? 아마 그 질문자님의 이제 질문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히토류, 그러니까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광물에 대한 이제
그 확보, 수급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라고도 생각을 하나 드는데요. 뭐 실제로 미국 가면은 이제 미국 그 정부가 세팅한 목표를 이제 차량경차 전환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 튜토류 지금 매장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사실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로직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로 이제 그 쪽에서 좀 사례를 그러니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오일 가격이 낮을 때는 사실 채굴 노력을 그렇게 쏟지 않는데 오일 가격이 비쌀 때는 이제 그 채굴 노력을 좀 더 많이 이제 쏟는 이제 그 현상을 봤을 때 이비백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업들의 수요를 이제 종합해서 그것들을 이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물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그를 정확한 이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이제 노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질문 주신 기업에서 그런 기업들이 동참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를 통해 받은 질문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사용 단계 스콥 2에 대한 배출량이 적더라도 제조 전 단계 스콥 3에서는 배출 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스콥 3 배출량 감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마 스콥 2를 언급하신 게 전기차니까 전력을 쓰니까 스콥 2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리백이 이제 그 스콥 2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비백은 조금 더 스콥 1이나 스콥 3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렌토킬 같은 경우 이제 인벤토리를 보면은 스콥 1의 이미션과 스콥 3의 이미션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소유의 그 자산에서 나오는 에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스콥 1인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스콥 3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내에 보면은 완성차 업체가 해외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국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GM이나 BMW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내 협력사들에 대한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뭐 기후변화 목표 수준 되게 이제 요구를 강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완성차 업체 자체에서 나오는 에미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협력사 통해서 나오는 서플라이 체인 통한 에미션이 많고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많은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그 감축 목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은 그 스콥 3 이미션에 대한 부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국내 이제 완성차 기업들도 유사한 이제 노력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문혜숙 상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막상 목표와 이행 전략을 세우고 발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과감하게 탄소 중립을 발표한 입장으로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을 망설이거나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질문에서도 이제 과감하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들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뭔가를 발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걱정과 그래서 비롯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비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서도 그 SBTI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큰 틀에서의 어떤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앞서서 이제 SK에서도 2030년에 어떻게 보면 중기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그걸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씩 피팅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SBTI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5년 단위로 점검을 해서 다시 재설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목표들이 계속해서 그냥 영원 불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의 이행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프로그레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굉장히 이제 많은 소통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립선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한다면 절대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관련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싶거나 정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기업 입장이랑 금융기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녹색금융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돈의 흐름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탄소로 가는 과정에서의 시설 투자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제안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SK 김광조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 SK도 탄소 중립을 발표한 입장으로 탄소 중립 전략 수립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질문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넷제로의 첫 여정을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그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내가 개발하거나 확보해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공감대입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가 넷제로라는 이 어려운 여정에 발걸음을 떼고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기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멤버사 개별적인 어프로치보다는 확대 경영회의라는 전체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문제를 인식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모두 다 하나의 방향으로 위해서 노력하자는 형태로 결론을 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넷제로의 선언에 동참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공공부문도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말씀드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 조금 더 넷제로의 이행이 쉬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같이 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관련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싶거나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첫 번째는 개별 기업이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또는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인더스트리가 잘 활성화돼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수거, 선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일개 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부문이 또는 정책적으로 이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넷제로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술 개발과 또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참여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